어느 날 서울의 한적한 외곽 지역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서는 인적 드문 길을 따라 오래된 폐가가 하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집은 이미 몇십 년째 비어 있었지만 마을 주민들 사이에선 귀신 나오는 집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 심심풀이로 그 집에 밤에 다녀올 수 있는지 서로 내기를 하곤 했지만 실제로 용기를 내어 방문한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며칠간 도시에 사는 대학생 3명이 마을에 모입니다. 그들은 귀신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이 생겨 친구들과 함께 그 집을 탐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늦은 저녁, 마을을 잠시 떠나 폐가에 도착한 3명은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음을 증명하듯 문은 삐걱거리며 열렸고 먼지가 가득한 실내가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게 없어 보였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낡은 가구들과 깨진 창문, 벽에는 어딘가 불길한 낙서들이 여기저기 어지럽게 쓰여 있었지만 특별한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3명은 각자의 스마트폰 플래시를 켜고 더 깊은 탐험을 이어갔습니다. 한참을 둘러보던 그 순간 집 안쪽 깊숙한 곳에 있는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구슬픈 울음을 터뜨리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취객의 장난이거나 동네 아이들의 장난이라고 생각한 그들은 소리의 근원을 파악하기 위해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방에 가까워질수록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고 그들은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방에는 작은 창문 하나가 있는데 창문 너머로는 강한 달빛이 들어와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불안감을 억누르며 그들은 방 안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그때 그들은 방 안 구석에서 얇은 원피스를 입은 소녀의 형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숙이고 앉아 있었으며 흐느끼는 소리는 바로 그녀에게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친구들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소녀는 그 말을 듣고도 머리만 깊숙이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을 받은 친구들은 다시 뒤로 물러서며 방을 빠르게 훑어보았지만 다른 출구나 숨을 곳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소녀는 속삭이듯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오지지 마세요. 당신들도 갇히게 될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방 안의 공기가 느닷없이 차가워졌고 친구들은 급하게 방을 빠져나와 집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좁은 복도를 지나 계단을 향해 달려가는 그 순간 그들은 뒷걸음으로 걸려 서로 부딪히고는 연신 넘어졌습니다. 밖으로 나온 그들은 숨이 차도록 달려 인적이 드문 길을 빠져나왔으며 폐가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후에야 멈춰섰습니다. 서로의 안색을 살피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친구들 중 한 명이 갑자기 개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는 흐느끼는 소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이제 당신들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순간 전화를 건네받은 친구는 언제 이 번호를 저장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그들 중 아무도 다시는 그 마을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서야 그들 사이에 자신들에게 따라다니던 악몽이 사라졌고 그 일이 그들에게 어떤 저주였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약속했습니다. 절대로 그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 마치 아무 일 없었던 듯 일상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폐가에는 여전히 누군가 흐느끼는 소녀의 울음소리가 밤마다 들려온다는 소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그곳을 지나갈 때면 빠르게 걸음을 재촉하며 다시는 묻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길을 걸을 때는 무엇보다도 호기심을 절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그날은 유난히도 찌는 듯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여름밤이었다. 나는 대학교 친구들과 함께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강원도의 작은 시골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어릴 적부터 알아온 이 친구들은 항상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런 사이였다. 여행 첫날 우리는 마을 옆 숲속에 위치한 오래된 한옥을 숙소로 정하고 짐을 풀었다. 한옥은 여러 세대 동안 같은 가문에서 소유해왔던 오래된 건물로 낡고 허름했지만 그만큼 고즈넉하고 운치 있는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일주일간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일행 중 한 명이 이 마을에 조상님 묘소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더욱더 흥미를 느껴 숙소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첫날 밤 우리는 마을 사람들이 추천한 전통 음식을 먹고 숙소로 돌아와 한국의 많은 무서운 이야기들과 도시 전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게 되었다. 그중 한 친구가 이 마을에 관련된 오래된 전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 마을에는 수십 년 전
어린 소녀가 산속에서 실종된 사건이 있었대. 그녀를 찾기 위해 온 마을 사람들이 숲을 뒤졌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고 해. 근데 그 이후로 깊은 밤이 되면 소녀가 한복 차림으로 마을을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 이야기를 듣던 중 다른 친구가 덧붙였다. 맞아. 그래서 밤에는 그 숲 근처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 소녀가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나 봐.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녀를 잃어버린 소녀라고 부르기도 한다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약간의 섬뜩함을 느꼈지만 친구들의 장난기 가득한 웃음소리에 금세 분위기가 풀어졌다. 모두가 피곤했던 터라 이야기를 마친 후 우리는 곧잠 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밤이 되자 나는 시이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습한 바람에 난 어쩐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는 무슨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귓가에 스치는 소리 같기도 하고 멀리서 들려오는 여린 음성 같기도 했다. 초저녁에 들은 무서운 이야기가 자꾸만 머릿속에서 되뇌어졌다. 그날 밤 꿈에서 나는 마치 누군가에게 이끌리듯 한옥을 나와 숲길을 걸었다. 꿈속에 나는 마치 깨어있는 듯 생생했고 한참을 걷다 보니 낯선 공간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곳은 안개 속에 휩싸인 작은 동산이었고 작은 소녀가 흐릿한 모습으로 그 앞에 서 있었다. 소녀는 나에게 등을 지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녀가 무척 슬퍼 보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소녀는 이내 천천히 뒤를 돌아 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어둠 속에 가려져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손을 들어 나를 향해 천천히 흔들었고 그 순간 현실로 돌아오는 듯 눈을 번쩍 뜨게 되었다. 방이었고 모든 것이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꿈이었구나 하고 안도하려던 찰나 방 안에 누군가의 발소리가 크게 울리고 있었다. 눈을 떠보니 친구들 모두 잠들어 있는 중이었다.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꿈이었을 듯 누군가 장난을 치는 걸까? 그래도 무언가 이상한 기분은 계속 남아 있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잠겨있던 창문을 열어 비추어 오는 달빛 아래 누군가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았다. 물론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만 숲에서는 여전히 간간히 바람 소리가 들려왔고 이야기로만 읽던 무서운 전설이 갑자기 사실처럼 다가왔다. 다음 날 아침 친구들에게 나의 밤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들은 놀라워하면서도 약간의 불안감을 감추지 않았다. 결국 우리는 남은 여행 동안 밤엔 되도록 숙소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내심 나는 다시 그 소녀를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과 밤의 비밀이 아무래도 궁금하게 여겨졌다. 그리고 밤이 되면 다시 그 낯선 발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매일같이 긴장했다. 그 후로 남은 며칠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우리는 평화롭게 여행을 마무리했다. 여행에서 돌아온 뒤 나는 그날 밤의 일이 과연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를 판단해보기 위해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해 보았다. 그런데 그곳에 진짜로 오래전 실종 소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진심으로 소름이 돋았다. 실종된 소녀는 명확한 이유 없이 사라졌고 마을 주민 몇몇은 그곳 한옥 주변에서 그녀를 봤다는 증언이 이어졌다는 이야기도 들어있었다. 여전히 그 소녀의 존재가 나의 마음에 깊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마을에 다시 한번 돌아가 그 소녀의 미스터리를 풀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그 여름밤의 경험은 내게 있어 단순한 꿈이나 상상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호기심을 계속해서 남긴 채로 세 번째 이야기. 한국의 어느 중소도시에 위치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는 오랫동안 내려오는 소문이 하나 있었다. 그곳에서는 매년 여름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곤 한다는 것이었다. 소문에 따르면 그 소리는 마치 사람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가끔은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희미한 목소리로 들린다고 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소리의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단순히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 소리라고 치부하며 넘어갔지만 몇몇 주민들은 그 소리가 아파트 단지의 특정 구역, 특히 그중 가장 오래된 백오동에서 들려온다고 주장했다. 백오동은 1980년대 초반에 지어진 건물로 여러 차례 리모델링과 개보수를 거쳤음에도 여전히 낡고 작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이곳이 특별히 관심을 끄는 이유는 다름 아닌 10여 년 전 그곳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건 때문이었다. 당시 한 세입자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녀는 홀로 사는 중년 여성으로 타지에서 이사 온 이후로 거의 외출을 하지 않아 주변 사람들과 잘 소통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녀의 죽음은 몇 주 동안이나 발견되지 않다가 아파트에서 나는 심한 악취 때문에 이웃들이 신고하여
결국 밝혀졌다고 한다. 그 사건 이후로 백오동에서는 유난히도 소리가 많이 들려온다는 이야기들이 떠돌았다. 이사를 가는 이들이 생겨났고 그 빈집들은 몇 달, 심지어 몇 년 가까이 비어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새로운 세입자들이 들어와도 금방 짐을 싸서 나가곤 했다. 어느 해 여름, 이 소문의 실체를 직접 확인해 보려는 한 젊은 기자가 있었다. 그는 지역 신문사에서 일하던 중이었고 이 도시의 괴담을 취재하기로 결정했다. 언급된 소문들을 읽고 기자는 백오동의 빈집 중 하나를 임시로 빌려 그곳에서 여름을 보내기로 했다. 여름밤이 되자 그는 이상한 소리가 실제로 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카메라와 녹음 장비를 설치하였다. 첫 며칠간은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바람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소리뿐이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자 기자는 밤이 깊어갈수록 점점 뚜렷해지는 희미한 흐느낌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것은 인간의 목소리로 들리기에 충분히 명확했다. 그는 소리의 근원을 찾기 위해 녹음기를 들고 동 건물의 복도를 따라갔다. 소리가 점점 커지는 방향으로 다가갈수록 그 소리는 단순한 흐느낌이 아니라 무언가 절박한 속삭임이 섞인 듯한 소리였다. 기자는 섬뜩함을 느꼈지만 자신의 호기심을 억제할 수 없어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결국 백오동의 5번째 층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유난히도 폐쇄된 느낌을 주는 오래된 비상구가 있었다. 소리가 마치 그곳에서 들리는 듯했다. 그러나 비상구의 문은 굳게 닫혀 있어 열리지 않았다. 실망한 기자는 대신 복도에 녹음 장비를 설치한 후 다시 자신의 임시 거처로 돌아왔다. 녹음된 내용을 확인하던 도중 기자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흐느낌 소리 뒤로는 분명히 도와줘 라는 말이 반복되어 들려왔던 것이었다. 그는 즉시 이 사실을 신문사에 보고하고 동료들과 함께 그 건물로 돌아왔다.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기자는 경찰에도 연락을 취했다. 다음 날 경찰과 동료들 그리고 몇몇 용기를 낸 주민들은 비상구를 열기 위해 건물의 관리인에게 열쇠를 요구했다. 결국 열쇠를 이용해 비상구를 열었을 때 그들은 그 안에 보관된 오래된 가구들 사이에서 아주 희미한 생명체의 흔적을 발견했다. 바로 그곳 비상구의 창고에 숨겨져 있던 것은 몇 년 전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던 한 여자의 유골이었다. 그녀는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있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여전히 구원을 요청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후로 백오동의 소문은 더 이상 단순한 괴담으로 치부되지 않게 되었다. 다른 아파트 주민들은 세입자들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 여자의 혼이 편히 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는 그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한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주민들에게 잊히지 않을 교훈을 남겼으며 오늘날까지도 이 도시는 여름이면 그녀의 영혼을 위한 작은 위령제를 열곤 한다고 전해진다.